노란색 로고로 유명한 미창 브랜드 비브람 자체적으로 신발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신발도 있습니다. 파이브 핑거스라는 이름의 이 신발은 놀랍게도 아웃도어 신발이라고 하죠. 더 놀라운 건 발장갑 같은 이 신발이 2007년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발 밑창에 박힌 선명한 노란색 팔각형 로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웃도어 부츠와 스니커즈, 심지어 하이엔드 브랜드의 구두까지 이 로고를 달고 나오죠.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비브람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밑창을 사용해 신발을 만들어 아마 비브람이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건 몰랐을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비브람은 단순한 밑창 제조사를 넘어 신발의 성능을 대변하는 하나의 인증 마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노란 로고 속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와 기술이 숨겨져 있을까요? 비브람의 시작은 안타까운 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5년 숙련된 산악인이었던 비탈라 브라마니는 알프스에서 친구 6명을 잃는 참사를 겪습니다. 당시 산악인들은 가죽 밑창에 쇠못을 박은 신발을 신었는데 얼어붙은 바위 위에서는 쥐약인데다 물을 먹으면 얼어붙어 동상을 유발하기 일쑤였죠. 브라마니는 밑창만 제대로 되었어도 친구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고무의 절연성과 방수성에 주목해 직접 안전한 밑창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피렐리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탈리아 출신의 타이어 브랜드인데 놀랍게도 비브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거 피렐리 타이어의 후원을 받기 시작해 타이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동일하게 밑창을 만든 건데요. 그는 타이어 업계의 거물 피렐리와 손잡고 1937년 세계 최초의 고무 아웃솔인 카라마트를 탄생시킵니다. 이탈리아어로 탱크라는 뜻인데 타이어의 배수 원리를 이식해 어떤 추위에도 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죠. 덕분에 비브람의 고무 밑창은 다양한 표면에서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하고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밑창은 1954년 이탈리아 원정대가 K2 정상에 오를 때 그 성능을 증명했고 1960년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테너나 레드윙 같은 전설적인 부츠 브랜드들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비브람의 핵심은 용도에 따라 고무 배합을 다르게 하는 황금 레시피에 있습니다. 바위에 껌처럼 달라붙는 접지력의 메가 그립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도 닳지 않는 내구성의 XS 트랙까지 상황에 맞는 정교한 컴파운드 기술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복제품 사이에서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1947년도 입된 옐로우 라벨은 이제 전 세계 산악인과 패션 피플 모두가 신뢰하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다이나이트가 비오는 날의 영국 신사를 위한 격식이라면 비브람은 거친 환경에 적응하고 정복하려는 인간의 도전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제조 공정의 폐기물을 재활용한 에코스템 라인을 통해 친환경 트렌드를 주도하며 신발을 버리는 대신 밑창만 교체해 평생 신는 리솔 문화를 전파하고 있죠. 태생은 투박한 산악용이었지만 이제는 기능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장 현대적인 밑창이 된 셈입니다. 태생은 아웃도어지만 비브람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비브람의 투박하면서도 강렬한 밑창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스타일 요소가 되어 기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이너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럭셔리 브랜드와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은 비브람과 협업하여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상징적인 아이템들을 선보였습니다. 고급 소재와 최첨단 디자인에 비브람 솔이 더해지면서 기능과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신발들이 탄생한 겁니다. 특히 스트릿 패션 씬은 비브람을 진정성과 성능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며 비브람 솔을 채택한 스니커즈 협업 모델들은 미학과 기능을 동시에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브람은 여전히 샹릭 가문의 경영 아래 혁신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보자기 문화에서 차간에 발을 감싸는 형태의 후로시키 솔은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친구를 잃은 슬픔에서 시작해 인류의 발밑을 지켜온 비브람. 그 노란 팔각형의 집념은 90년이 지난 지금도 험난한 산길과 도시의 거리 위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비브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브랜드 이름은 놀랍게도 다이너마이트나 암모나이트가 아니라 다이나이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면 그렇게 외워도 되긴 하죠. 아마 구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이유로 한 번쯤은 신발 밑창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신발 밑창은 다양한 모습을 자랑하는데 여러 제품 중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는 밑창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다이나이트인데요. 얼핏 보면 송송 뚫린 구멍 같은 모양 덕분에 웃음을 자아내지만 알고 보면 알든이나 조지 클레버리 같은 수많은 고급 구두 브랜드가 채택하는 고무 밑창입니다. 과연 다이나이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두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영국의 다이나이트,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이나이트 제품은 1894년부터 하버루 러버라는 회사에서 생산해온 유서 깊은 브랜드입니다. 사업적 성공에 힘입어 회사는 2006년 기존 부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으로 공장을 이전했죠. 이곳에서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다이나이트 솔은 오늘날 독보적인 기능성으로 많은 구두 브랜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나이트라는 브랜드명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가요? 당시 공장이 주야로 가동되던 상황을 낮과 밤, 즉 데이 앤 나이트로 묘사하던 현지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가 처음 선보인 제품은 신발 밑창과 굽이었는데 당시에도 인기가 많아서 생산량이 많았고 덕분에 밤낮 없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이나이트의 스터드 밑창은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다이나이트 솔의 독특한 원형 스터드 설계는 영국의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구두의 품격과 실용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과거 영국 구두는 대부분 가죽 밑창을 사용했는데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 밑창은 접지력이 없다시피 해서 쉽게 미끄러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다이나이트 솔인데요. 이 구조는 일반적인 아웃도어 밑창과 달리 홈이 깊지 않고 간격이 넓어 진흙이나 오염물이 잘 끼지 않으며 덕분에 실내 카펫을 더럽히지 않는 셀프 클리닝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비에 젖은 노면에서 돌기들이 수막을 깨트려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하면서도 돌기들을 안쪽으로 배치한 덕분에 부피가 작아 전혀 투박해 보이지 않죠. 다이나이트 솔이 현재에도 구두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다이나이트 밑창은 마찰에 강하고 지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비머무성 천연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원래 천연고무는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소재지만 가공 전에 원 상태로는 결정화되기 쉬워 인장 강도 외에는 산업적 활용도가 낮았죠. 쉽게 찢어지는 특성이 있고 한번 변형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며 여름엔 끈적이고 겨울엔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이나이트는 이를 가왕 처리하여 범용성을 극대화한 고품질 고무로 재탄생시켰고 이게 다이나이트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비결입니다. 최적의 그립 덕분에 비오는 날 그리고 미끄러운 곳에서 사용하기 이상적인 다이나이트 솔은 방수성, 편안함 및 유지보수 용이성을 결합한 고품질과 실용성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분야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비브람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비브람은 태생부터 아웃도어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터라 단정한 구두에는 다이나이트 솔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비슷한 이유로 코만도 솔도 부츠나 아웃도어용 신발에 많이 사용되고 구두에는 사용되지 않죠. 다이나이트 솔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처음 시작된 그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창립 가문의 경영 철학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체 실험실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밑창이 단순한 고무판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기술 부품임을 보장합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한 다이나이트 솔 말고도 리치웨이 솔이라는 형태의 밑창도 있는데 이 밑창도 역시 다이나이트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발 밑창의 역사를 바꿔온 다이나이트, 앞으로도 구두 매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파라부츠는 원래 등산화 브랜드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패션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죠. 수많은 구두 브랜드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건 대부분 영국 출신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몇몇 구두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프랑스 출신의 파라부트죠.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전에 설립된 이 브랜드는 수세대에 걸쳐 장인 정신을 연마해왔으며 정밀함과 목적을 갖춘 내구성 있는 가죽 신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과연 파라부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 무엇이 있을까요? 파라부트의 역사는 1908년 프랑스 알프스 자락의 작은 마을 이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 레미 리차드는 1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정교한 재화 기술을 연마해 돌아왔고 1920년대 미국에서 목격한 고무 밑창 부츠의 영감을 받아 이를 프랑스 신발에 이식했는데요. 1980년대 잠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상징적인 모델 미카엘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라부트는 여전히 알프스 근처 공장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장인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두 브랜드의 이름 파라부트는 두 단어의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브랜드 밑창에 쓰이는 천연고무 라텍스를 수출하던 브라질의 항구 파라와 설립자 레미 알렉시스 리차드가 미국 여행 중 발견한 견고한 고무 밑창 신발인 부트가 만나 탄생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생소했던 방수고무창을 신발에 도입하기로 한 리차드의 결단은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질 파라부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파라부트가 전세계 구두 마니아들에게 추앙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밑창까지 직접 만드는 유일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구두가 다른 브랜드에서 밑창을 사다 쓰는 것과 달리 파라부트는 천연고무 라텍스를 직접 수입해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밑창을 굽습니다. 파라부트는 뛰어난 제작 품질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프리미엄 풀그레인 가죽, 자체 제작의 견고한 고무 밑창 등을 사용하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파라부트는 구두를 만드는 기법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노르웨이전 웰트 제법입니다. 본래 알프스의 험준한 산악용 부츠를 만들 때 쓰던 기술로 가죽 어퍼와 밑창 사이에 두 줄의 굵직한 스티치를 노출시켜 강력한 방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파라부트는 정장 구두의 표준이라 불리는 구디어 웰트 제법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노르웨이전 제법이 투박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뽐낸다면 구디어 웰트는 스티치를 밑창 안쪽으로 숨겨 훨씬 정갈하고 세련된 마감을 완성합니다. 이 두 제법은 공통적으로 밑창 교체가 용이해 파라부트의 신발을 수십 년간 고쳐 신으며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파라부트 하면 여러 신발 모델이 떠오릅니다. 샴보드와 아비뇽 등의 모델들이 큰 인기인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델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미카엘입니다. 이 모델은 1945년 전후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설립자의 손자인 미셸 리차드의 탄생을 기념해 만들어졌죠. 두 개의 아일렛과 두툼한 가죽, 그리고 천연 고무창으로 무장한 이 신발은 1980년대 이탈리아의 패션 피플들이 트위드 재킷과 코듀로이 바지에 매치하기 시작하며 전 세계적인 컬트 아이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에르메스나 요지 야마모토 등 수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클래식과 트렌드를 넘나드는 아이콘이 되었죠. 미카엘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샴보드는 프랑스의 웅장한 샹보르 성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1987년 출시된 이 더비 슈즈는 45도 각도로 정교하게 꿰매진 토캡 스티치가 특징인데요. 프랑스의 보석이라 불리는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 신을수록 자연스러운 광택과 깊이를 더하며 캐주얼한 패션에 잘 어울리는 구두로 사랑받고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라부트의 신발 한 켤레가 완성되기까지는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6주에서 8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계는 오직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 가죽의 재단부터 마감까지 핵심 공정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지죠. 100여 년 전 아마존의 항구와 미국의 워크부츠에서 영감을 얻었던 파라부트. 그들은 지금도 알프스의 본거지에 뿌리를 두고 가장 거친 환경에서 가장 우아한 발걸음을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신발 브랜드 반스 이야기죠. 반스는 1966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신발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어센틱과 올드스쿨, 슬리본 같은 모델들은 여전히 인기를 끌며 사랑받는 중이죠. 컨버스와 함께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는 반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스는 1966년 폴 반도렌과 짐 반도렌 형제가 설립했습니다. 반도렌 형제는 자신들만의 신발 브랜드를 위해 반도렌 러버 컴퍼니, 나중에 반스가 되는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미국의 애너하임에 매장을 오픈한 반스, 하지만 첫날의 실적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 방문한 손님은 고작 12명이었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지금 반스의 명성을 놓고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첫날 나온 신발들은 모델명도 정해져 있지 않아 1, 2, 3의 식으로 모델명을 정했으며 첫날 준비된 신발도 3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잔돈도 없어서 손님들에게 그냥 제품 먼저 가져가고 내일 계산하라고 했을 정도였죠. 계획이 없었던 건지 혹은 귀찮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처음을 맞이했음에도 반도렌 형제는 방문한 12명의 손님들에게 원하는 색상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겠다며 진심을 보였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디자인의 신발들과 진심이 담긴 서비스로 반도렌 형제는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죠. 결국 첫날 방문한 12명은 원하는 신발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신발이 바로 반스의 대표 모델인 어센틱입니다. 반스의 탄생과 함께한 이 신발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으며 반스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매장 오픈 실수 이후 반도렌 형제는 10주 만에 10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1년 반 뒤에는 50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좋은 신발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반스는 원래 처음부터 스케이트보드용 신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자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스는 스케이트보더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발을 점점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센틱 같은 모델을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신고 나오면서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에라 모델의 경우에는 아예 스케이트보더가 직접 디자인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보니 반스는 스케이트보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자사가 소유한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미국 내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와 자사 제품을 자연스럽게 엮으면서 반스는 1970년대부터 스케이트보더들의 지지를 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와 미 공군도 반스에서 신발을 주문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튼튼하기까지 하니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군인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탔는지는 모르겠네요. 반스의 로고를 살펴보면 오프 더 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벽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영어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 있지만 반스의 신발을 신은 스케이트보더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 그대로 벽을 뛰어넘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반스의 밑창은 와플 솔이라고 불립니다. 와플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설계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미끄럼 방지에 좋다고 해서 스케이트보더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해 지금은 반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죠. 반스를 대표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77년 폴 반도렌이 직접 완성한 올드스쿨 옆에 그려진 줄이나 어린이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등장한 슬리번의 체커보드 패턴 같은 것들은 반스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반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반스는 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왔는데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죠. 슈프림과 겐조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심슨, 닌텐도, 스타워즈 등까지 섭렵하지 않은 브랜드가 없을 정도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잘나가던 반스는 2004년에 VF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회사는 노스페이스, 슈프림과 팀버랜드, 젠스포츠, 디키즈, 반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2020년 말 기준으로 반스는 40억 달러, 하나로 대략 4조가 넘는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케이트보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죠. 스니커즈 중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하지만 흔하지 않은 디자인과 기능으로 사랑받는 반스가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반스는 계속 좋은 신발들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타이어 회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신발 밑창도 만듭니다. 2007년부터 콘티넨탈은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기업 아디다스와 협업해 신발 밑창을 만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타이어에서 정직한 폰트에 콘티넨탈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콘티넨탈인데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스팔트로 움켜쥐어온 독일의 타이어 거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콘티넨탈은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사람들은 콘티넨탈을 아우디나 벤츠의 순정 타이어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 콘티넨탈의 숨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훨씬 더 많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콘티넨탈의 역사는 1871년 독일 하노버에서 콘티넨탈 카우츠크 유통 및 고무 제조 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98년 독일 최초로 공기압식 자동차 타이어를 개발하며 산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후 1904년 세계 최초로 무늬, 즉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를 선보이고 1943년에는 튜브리스 타이어 특허를 획득하는 등 타이어 진화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콘티넨탈은 단순한 고무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전장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거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전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4대 중 1대가 콘티넨탈의 기술을 품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고무 배합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콘티넨탈은 동물원 코끼리 발바닥에 고무를 붙여 성능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말도 아닌데 발굽을 왜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1871년 당시 콘티넨탈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타이어가 아니라 신발용 고무 밑창과 자전거 타이어였습니다. 분야는 좀 달라도 전부 소재가 고무라는 공통점이 있죠. 또한 테니스공과 에어 매트리스 등 고무로 된 건 일단 다 만들고 봤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좀 안다는 사람 사이에서 콘티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이 브랜드는 독일 공학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벤츠나 포르쉐 같은 차들이 공장에서 나올 때 이 타이어를 끼고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설명은 끝난 셈이죠. 150년 넘게 고무 하나에 미쳐온 이 브랜드가 아스팔트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히 바퀴가 아니라 과학에 가깝습니다. 특히 콘티넨탈 타이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제동력입니다. 잘 달리는 타이어는 많지만 젖은 노면에서 차를 꽂듯이 세우는 능력은 콘티넨탈이 단연 압도적이죠. 콘티넨탈은 타이어 테스트를 할 때 수천 번의 브레이킹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그 집요함 덕분에 유럽에서 타이어 테스트만 하면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특히 윈터 타이어 기술력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의 혹독한 기술을 버텨온 짬이 가득한데요. 영하의 기온에서도 고무가 딱딱해지지 않고 젤리처럼 쫀득함을 유지하는 실리카 배합 기술은 거의 장인 수준입니다. 눈길 위에서도 접지력을 잃지 않고 노면을 꽉 움켜쥐는 그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최근 콘티넨탈은 단순히 고무 덩어리가 아닌 스마트 타이어를 만드는 중입니다. 타이어 안에 센서를 박아서 공기압은 물론이고 마모 상태나 노면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게다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소음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무거운 배터리 무게를 견디면서도 연비는 높이는 HR, 하이로드 타이어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그냥 소모품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콘티넨탈은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티넨탈이 타이어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콘티넨탈은 타이어와 기술용 엘라스토머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 파워트레인 및 샤시용 시스템과 부품,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차량용 전자장치까지 만들고 있죠. 콘티넨탈 하면 떠오르는 말로고, 로고 속의 말은 하노버 지역의 상징인 작센의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 로고 속의 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근육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러한 독일산 콘티넨탈의 집요한 기술력이 대중에게 각인된 결정적 계기는 2007년 시작된 아디다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자사 러닝화의 접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티넨탈의 타이어 전문가를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시켰고, 그 결과 기존 고무창보다 접지력이 최대 30%나 향상된 혁신적인 밑창을 탄생시켰죠.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콘티넨탈의 밑창이 장착된 아디다스를 신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기록 단축의 열쇠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러닝화뿐만 아니라 테덱스 같은 아웃도어 라인까지 확대되어 전세계 수백만 켤레의 신발에 콘티넨탈의 타이어 DNA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붕대를 감은 남자, 맛집, F1 대회는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889년 탄생한 프랑스 출신의 타이어 제조회사 미슐랭이죠. 마스코트인 미슐랭맨과 맛집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그리고 F1 대회와의 악연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을 만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회사 중 하나이며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타이어를 판매하는 미슐랭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랑스 출신의 앙드레와 에드와르 미슐랭 형제는 19세기 말 한 고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 타이어를 수리하러 왔는데 그 수리 과정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귀찮았던 미슐랭 형제는 수리하기 편한 타이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1889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미슐랭을 창립했고, 1891년에는 휠에서 분리가 쉬운 공기 타이어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시작은 자전거였지만 미슐랭의 타이어 덕분에 자동차 산업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타이어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건 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아 보이는 타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변화해왔죠. 이런 변화에 크게 기여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미슐랭인데요. 방향 전환 시에 반응이 늦고 변형과 마모가 쉽게 일어나는 기존의 타이어의 단점을 보완한 레디얼 타이어를 미슐랭이 1946년 최초로 내놓았죠. 또한 펑크가 나서 바람에 빠져도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도 미슐랭에서 내놓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에 열을 올린 덕택에 현재 미슐랭은 브리지스톤 그리고 구디어와 함께 세계 3대 타이어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어는 미슐랭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쉐린으로 읽어야 할까요? 정답은 어떻게 읽든 상관없다입니다. 미슐랭은 프랑스식으로, 그리고 미쉐린은 미국식으로 읽은 건데 하나가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오리지널 느낌을 내고 싶다면 미슐랭이 답입니다. 이 정도면 미슐랭이 타이어로 매우 유명한 회사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슐랭을 타이어보다는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898년 탄생한 미슐랭의 마스코트인 미슐랭맨 혹은 비벤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슐랭 타이어보다 이 마스코트를 더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슐랭의 타이어는 검은색인데 왜 마스코트는 흰색일까요? 정답은 비벤덤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타이어가 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19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이어는 회색이나 백색이었고, 그 이후 타이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타이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비벤덤이 몸에 감고 있는 것도 붕대가 아니라 흰색 타이어라는 걸 알면 놀랄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미슐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앙드레와 에드와르 미슐랭 형제는 1889년 미슐랭을 창립하면서 타이어 판매 촉진을 위해 고민하다가 자동차 여행이 많아질수록 타이어가 더 많이 소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행자들에게 타이어 교체 방법이나 주유소, 맛집, 숙박시설의 위치가 담긴 책을 1900년부터 무료로 배포했고, 나중에 이 책이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미슐랭 가이드가 된 것이죠. 타이어 회사가 내놓은 책이 전쟁에 사용되었다면
1944년 봄 2차 대전에 참전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난관에 봉착했는데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이 거리의 표지판을 모두 파괴해 길을 제대로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연합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슐랭 경영진들에게 부탁해 1929년판 미슐랭 가이드를 재인쇄하기로 했는데 이 책에 당시 프랑스의 상세한 지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이어 회사들은 레이싱 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자랑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미슐랭도 르망, 월드랠리, 모토GP나 F1 같은 유명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우리의 흥미를 끄는 건 바로 F1 대회입니다. 미슐랭은 1977년 처음 F1에 등장해 200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해왔지만 2005년 F1 대회에서 미슐랭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경주용 차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문제가 발생했고 미슐랭의 타이어를 사용한 다른 레이싱 팀들도 안전을 이유로 경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6년에는 미슐랭이 F1 대회에서 철수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 F1 대회에 자사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자사의 제품을 유명하게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명성을 빼앗아 가버렸으니 병주고 약주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슐랭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으니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당시에는 미슐린 다이아로 불렸죠. 여전히 미슐랭은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타이어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죠. 흔히들 오래된 회사는 안정적이며 혁신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미슐랭은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편견을 깨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미슐랭의 타이어를 선호하죠. 아마 시간이 흐르더라도 미슐랭은 자동차 산업에서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계속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